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가 헌정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오늘 선고 의미와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상계엄 122일만, 탄핵 선고 111일만, 변론 종결 38일만. 오늘 오전 정각에 시작한 선고가 11시 22분에 끝났습니다. 네 분 모두 이제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 선고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 또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국회 라이브 시트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시는 성한용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성 의원님은 그동안 줄곧 처음부터 탄핵 정국이 시작하고 바로 어제 출연하셨을 때까지도 8대0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늘 뭐 변치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네.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8대 0까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확실히 잘 못하겠고요. 아무튼 인용은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7대 1인지 6대 2인지 뭐 그냥 8대 0인지 그 부분까지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결정문을 문영배 권한대행이 쭉 낭독할 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그러나 뭐 이런 반어법 하나도 없이 초지일관 피청구인 쪽의 논리를 아주 그 철저하게 반박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파면 결정까지 중 낭독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도 좀 굉장히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을 했구나 싶고요. 네. 저는 특히 좀 그동안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분이 좀 반대 의견을 낸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른바 그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반대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다른 부분, 그러니까 수사기관 조서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했고요. 정영식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그렇게 계속 남발하는 건 곤란하니까 좀 횟수를 제한하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성향 관계없이 전원일치, 확고한, 확실한 그런 심판을 내렸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분들도 이제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국민 통합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정은혜 의원님. 네, 그 선고 기일이 저는 정해진 시간부터 아마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발표가 늦어진 것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신중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앞에 어떻게 제대로 된 책임 있게 전달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탄핵 심판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헌법은 누구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대답이 명확하게 내려진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헌법 그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는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헌법 위에 그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에 의해 누구라도
다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정의가 분명히 느려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정의는 언젠가 도달한다라는 결론을 저는 오늘 내려졌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두 분 남았습니다. 김혜란 대변인님. 네. 어제까지 집권 여당이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하여 이걸 겪은 우리 당의 모든 분들은 다 침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은 그 특징이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보수당은 당연히 이 결정을 당연히 겸허히 수용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집권 여당이라는 그 실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공백인 그런 상황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오늘 그 결정문에서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것은 그 피청구인이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은 거대 야당의 여러 가지 입법 폭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 부분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그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을 초월한 그런 봉사를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국민이 주었던 신뢰를 배반했다라는 그 결정문의 취지를 통감하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했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연국 대변인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 국가적 비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사실 저는 오늘 판결문 계속 저도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상식적인 시각에서 판결문을 작성했구나 저는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이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국회 본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그 부분을 저는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 측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그 한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설득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 가운데서도 특히 그 군인들을 국가와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시켰다 하는 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탄핵 권한을 남용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권한을 사용한 거잖아요. 네. 권한을 굉장히 남용을 했지만은 다수의 형풀을 부린 것이긴 합니다만은 법 테두리 내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대통령도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이 말을 들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아쉽구나.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요즘은 총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런 일종의 사건이었는데 대통령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판결문을 쭉 들으면서도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판결문 중에서 국민과 군인이 대치했던 그 상황에 대한 묘사,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대변인님께서 좀 아까 이제 오늘 판결은 그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변인님께서는 인용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피할 수 없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면이 국민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이고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조금 다툴 부분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네. 통과를 시킬 때 내란죄를 포함시켰는데 네. 이미 헌재에 가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각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각하를 한다고 그러면 본안을 심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관들 간의 다툼이 좀 토론에
논쟁이 붙었을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내용상의 실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저는 법을 위법한 위헌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8대0 인용을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돼서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 또 다른 변수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거도 자꾸 이제 지연이 되고 늦춰지고 국민들의 이제 그 긴장감과 궁금증이 더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4대4, 뭐 5대3, 뭐 6대2,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예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 있잖아요. 네. 그 재의결 부분이 굉장히 토론의 쟁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아마 오늘 판결문을 보면은 보충 의견은 있지만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이란 있었으면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충 의견만 있었지 반대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뚜렷한 부분 대체로 법리 해석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법리상으로는 그렇게 뭐 큰 다툼이 없었을 것 같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인 의견을 충돌은 있었겠지만 전원 일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네. 전원 일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원일치 선고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그 좀 우려했던 그런 큰 충돌 상황은 없었고 아직까지 뭐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송 기자님 그렇다면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거는 추가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양당에서 했던 얘기는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심지어 선고 일정이 잡히기 직전까지도 좀 정보가 없어서 허둥지둥되고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결정 선고문을 좀 꼼꼼하게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뭔가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때도 8명이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대2 정도로 어차피 인용을 할 것 같으면 소수 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그러면 내가 좀 다른 의견을 좀 추가로 부대 의견을 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왕이면 전원일치 쪽으로 가자. 그게 이 파면 이후에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은 안 되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그 과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단순한 판사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이번 결정 선고에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국민 통합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시일이 좀 소요가 된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취재를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그 정확한 예. 취재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되면 국회 방송에서 좀 말씀을 저희 방송 시간 또 해드리겠습니다. 출연하시니까 그때 이제 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의총을 소집해서 전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오늘 그 본회의 안건에 올라왔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이제 보류가 됐고 선고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의 방향 그에 따른 이제 그 양당의 또 이제 대응 전략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이번에 그 전국 이야기 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듣고 싶은데 어느 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김혜란 네.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문제 삼아서 지금 뭐
탄핵을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일단 네. 보류된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를 공석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지금 상황이 되었고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미국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제대로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탄핵은 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오늘 선관위에서 이제 조기 대선에 그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예, 이제 오늘부터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위의 수사로도 얼마든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 대선 전국에서 그 정쟁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국민들의 혼란과 그 분열이 봉합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 피고인으로서 그냥 제대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예, 정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이제 뭐 그 실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표를 냈고 이제 수리가 됐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그 체제로 갈 때 국민의힘이 현재의 그 지도부가 그대로 가면서 치르게 될까 아니면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교체가 되면서 또 다른 그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쌍권 체제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 내일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정당이지 지금 우리 당이 다 같이 정말로 뭐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패족이 되었다. 이런 패배의식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금 상황에서 이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 체제가 다시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빨리 전국 수습해서 지금 있는 체제로 지도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절대 져서는 안 될 그런 선거다.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네, 지금 무엇보다도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것 그리고 국민이 회복되는 것 이것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고민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이후에 제가 양 당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메인 페이지에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워딩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 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무장한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우리가 제압했다라는 워딩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오늘의 판결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말 중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의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뭐 이런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승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승복이라는 것은 패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저는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할 때다. 물론 선거가 이제 아마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 속에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과 같이 병행해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12.3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12.3 계엄이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비리와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 명태균 폰에 나온 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정책 경쟁은 정책 경쟁대로 진행이 되어서 다가올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당이 이제 경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기 대선 준비로 이제 분주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 이제 사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오늘 그 상황을 딛고서 역시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시점이 좀 언제가 될지, 뭐 좀 어떻게 짜여질지, 어떤 구도로 갈지, 예, 이번에는 좀 이런 논의를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대변인 좀 먼저 들어볼까요? 2017년도에 3월 10일 날 선거가 돼가지고 네. 60일 이내니까 거의 60일 임박한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아마 대선이 실시됐을 대선이 겁니다. 현재 6월 3일이 유력한 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60일 임박한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네. 최대한 많이 줘서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제 경선 민주당은 조금 앞서가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오늘부터 당장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벌써 수밖에 없는 예비 것이죠. 후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달 말까지는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네. 늦어도 뭐 다음 달 초까지는 후보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룰을 변경할 그런 뭐 룰을 바꾼다든가 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달 내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여당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쇄신을 해야 됩니다. 네.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죠. 쇄신도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후보자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렇지만 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2년도에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에 천막 당사를 차렸듯이 네.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각오 없이 이번 이 탄핵도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국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정말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많이 앞서가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재미있게 지켜볼 부분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할 것인지, 네. 누가 뭐 경선에 같이 나설 사람이 있을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극체제 당인데 그야말로 한 사람의 후보자로 그런 그야말로 독특한 정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들 두 달 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이제 종결되자마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조기 대선 분위기가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정영욱 대변인님께서 좀 전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선이 없을 수도 있다 했는데 좀 뭐 포함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기자들이 취재해서 내일 신문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자 신문에 기자들을 일제히 다 썼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좀 디지털 기사로 뜨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일을 공고를 할 예정인데 6월 3일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일 공고가 돼야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공고가 되면 대표가 사퇴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네.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경선은 한다고 합니다.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중진이죠. 윤호중 의원이 지금 내정돼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지금 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김두관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다 후보 등록을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정치적으로야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일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역시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제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 오세훈,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이제 추격하는 이런 그런 모양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다시 좀 재건해서 모양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지점이 있고요. 좀 바라기는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어야 또 그 반대 정당도 튼튼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차피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당한 정당에서 바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와 명분 같은 걸 잘 내세우고 또 좋은 후보를 앞세워서 좀 멋지게 싸울 수 있다면 설사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라는 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 총선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좀 멋진 국민의힘의 재탄생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끌고 왔던 탄핵 정국이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됐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안정을 이뤄야 되는 국면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이제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생각을 치유와 합니다. 회복. 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들었던 말 중에 좀 가슴 아팠던 단어가 탄핵의 결과에 따라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정치가 어떻게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네.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은 여당, 야당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한 그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졌고 그 헌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협박하고 또 위협하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벌써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개헌을 통해서 바꿀 수는 없는가? 이런 저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또 학문학자들의 그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정치 보복이나 대립 같은 것은 멈추고 국민 통합과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상식과 공감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모든 말씀들이 다들 이제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도 같은 말씀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치유와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혜란 대변인님. 네, 막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그 곧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계엄과 이 탄핵에 관한 입장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승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당 당대표는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같이 국회에서 이 계엄이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막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당은 그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고 탄핵 국면에서 그 계엄을 옹호하시는 목소리가 좀 더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 당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당과 진보당이 영원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이 바뀌던 뭐 그 이후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오던 간에 우리 국민들의 양극단의 양쪽에는 그냥 단단한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주면서 뭐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선 후보를 제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건강한 보수와 진보 양 날개로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자. 네. 예, 정영국 대변인님.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가 말이죠. 어떤 뭐 임기가 한시적인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나온 것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극으로 그대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또 반복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는 분명히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정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들 개헌에 대한 조기 개헌도 좋고 일정을 정한 개헌도 좋고 네. 개헌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후보는 뽑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한 국민적인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보고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제인가요? 그렇죠. 대통령제. 네. 이제 이런 87 체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정치 원로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분 이재명 대표 이제 권력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예전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국민적 요구가 그렇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 이상의 비극은 초래하지 않게끔 네. 이 비극을 기회로 만들자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개헌 말씀하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송 기자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아까 처음에 우리 토론 시작할 때 김혜란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좀 잘 지키지 않아서 이제 파면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초월해서 이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파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 대변인님께서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를 좀 이렇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배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실은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소속 정당이 다를 때는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다수 정당이 뭐 꼭 잘했다는 건 아니죠. 오늘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짚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치를 외면하고 국회를 배제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파면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를 통치자로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확 한번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되는 분들도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그동안 탄핵을 반대한 국민이 한 35% 여론조사에 보면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은 치유를 해줘야 되고요. 네. 지금 다음 정권을 잡는 쪽에서도 대한민국 전체 통합을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헌재 선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는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정치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좀 보내드린 저희 국회 라이브 6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